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벌써 50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효능감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또 정권에 따라서 지역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지역 소생을 함께 고민해 주실 분, 자타공인 지역 균형 발전의 전문가로 통하는 박진영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경남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네. 왜 연락 안 했어요? 특별히 PK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뒤에 PK 지지율 얘기도 할 거니까 많이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변인 맡으셨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안 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면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죠. 왜요? 사실 제가 방송에 네. 평론가로 출연을 많이 하면서 네네네.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저러다가 탄핵된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가 솔깃하다고 해서 만약에 그 자리를 갔다면은 더 많은 비판을 들었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우리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울산의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인데 제일 많이 도와주셨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할 때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도왔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방을 살리자라는 할 뜻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잘려서 그런 게 아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죠. 자, 오늘 평론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워낙 핵사이다 발언 많이 하시고 시사 몽둥이로 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쓴소리 과감하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들의 숙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요. 혁신도시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성과라고 할 만한 결과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균형 발전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역대 대통령은 박정희, 노무현 두 사람입니다. 박정희, 노무현. 실제로 박정희 시대에 제가 알기로 마산에 공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구미도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호남이 좀 소외됐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좀 힘들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이 지방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수도권으로의 집중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졌어요. 이걸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되었다. 과거에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 지방으로 가. 그럼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민주주의 하나의 덕이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 해수부 이전도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나 이 집행 주체가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간에 자주 속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용인 하이닉스 공장 건인데요. 반도체. 그때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수도권에 오지 마라. 청주에 가라. 구미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용인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수한 인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요. 제주도나 울릉도에 가도 인재가 간답니다. 인재 문제가 아니었네요. 인재 문제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그 의지를 드러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그나마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산다고 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덜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이게 역대 우리 근대화의 역사에서 손해본 것을 이제 보상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어딘지 아세요? 구로공단입니다.
경북 구미에. 아니요. 아니, 서울에. 서울 1964년도에 구로공단을 만든 겁니다. 구로공단을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갑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는요. 경북과 전남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인구를 수도권에 공장이 만드니까 수도권으로 뺏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게요. 그때 뭐 전남 무안에 만들었다. 또는 뭐 경남 거제에 만들었다. 그럼 그쪽으로 사람이 이동됐을 거예요. 국가가 공단을 서울에 지정했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한 거예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본 겁니다. 자, 인구가 이동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고가 정책을 씁니다. 쌀값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농촌은 인구도 뺏기고 그러네요. 농업 생산물의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이 생긴 거거든요. 이걸 이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 그래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지방 소멸 지역부터 먼저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렇고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도가 높잖아요.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브로맨스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인데요. 두 분이 도지사를 같이 했어요.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할 때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다른 그 당시에 친문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봐서 그 같이 잘 안 해줘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기본소득 같이 할게. 이러면서 또 의기투합했고요. 그 당시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도 두 지사가 맞습니다. 같이 얘기했었어요. 두 분이 제일 앞장서서 하셨고요. 메가시티 이야기 나왔을 때도 사실 수도권 단체장들이 메가시티에 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남도지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에 또 같이 참여를 해줍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국가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의기투합이 됐어요. 아마 그때부터 두 분이 대통령 꿈을 꾸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책적으로도 두 분이 국가 운영 방침에서 굉장히 맞고요. 그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작은 국가의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고 실제 또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모 방송에서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제왕학 수업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저런 5년 뒤 저기 지금 말씀하신 지방시대위원회 아까 어떤 일 하는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자치분권이랑 국가균형발전이 합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세종시에 가서 취임식 취재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또 집행 뭐 실행 능력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조직을 분권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남도에 권한을 준다. 그 다음에 무슨 창원시에 권한을 준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균형발전은 뭐냐? 이거는 기업이라든가 경제적 이득을 바로 주는 겁니다. 권한을 줄 것이냐 이득을 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논쟁도 합니다. 지방에 권한을 주면 지방이 알아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지방이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먼저 경제적 이득부터 줘야 된다. 그래서 균형발전부터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혁신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역량까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시티 이론 중에 핵심이 시도를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른바 브랜치 조직이라 합니다. 뭐 경남에 있는 중앙정부 조직의 테크노파크라든가 무슨 항만청 또는 뭐가 있을까요? 국토관리청, 해운관리청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 다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권한도 생기고 혁신 역량도 생기고 재원도 생기고 이게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지방시대위원회가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권한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라든가. 권한이 있죠. 예산 규모는 어떻게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6조 7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으로 18개 부처의 장관이 들어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는 작은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 의결까지.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시행 정책으로 전국을 5개의 자 보시는 것처럼 초광역권 저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3개 특별자치도 재편하죠. 그래서 5극 3특을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진했던 이 메가시티하고 같은 건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보가 다르잖아요. 네. 이것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때 5+4입니다. 이게 아까 5극 사택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러다가 이명박 때는 뭐로 가냐면 5+4 경제권으로 갑니다. 네. 박근혜는 또 5+4 생활권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네. 결국은 행정통합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 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메가시티 이론입니다. 결국 불경통합하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선구자고 실제로 이 일을 제일 잘할 사람입니다. 네. 지금 부산하고 또 양산하고 울산까지 있는 동남권 이 순환 광역철도 사업이 얼마 전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저 빨간 선이 바로 이번에 예타 통과가 된 그 철도 사업인데 이 메가시티 사업에 아마 이제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추진 동력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은 뭘까요? 저는요 예타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런 지방 살리기에는 예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울에 구로공단 지정할 때 예타 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타 지정 안 하고 왜 지금은 또 예타를 합니까? 경제성 있냐 없냐 판단하는 그것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예타 제일 잘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도권이겠죠. 서울 강남입니다. 네. 자, 서울 강남에 예타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철 놓아줍니다. 국가기관 유치해줍니다. 그럼 인구가 더 모입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또 도로라든가 철도 또 더 놓자고 합니다. 또 예타 잘 나옵니다. 계속 서울만 잘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방은 뭐냐? 인구를 뺏겼기 때문에 예타가 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당시에 거제도에 대한민국 1호 공단 지정했으면은 지금 거제도가 예타 제일 잘 나올 겁니다. 네. 이거 예타의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손해본 곳에 먼저 예타를 하지 않고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공단을 만들어줘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가시티 얘기할 때 늘 따라붙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 그 메가시티를 또 만들면 거기 또 쏠리는 곳이 있고 또 소외되는 곳이 또 있고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이 상대적으로 서부 경남 쪽은 이 핵심권하고 좀 멀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도권 1극 체계로 발전을 했잖아요. 사실 박정희 체제는 수도권 1극 체제 플러스 영남 체제였습니다. 이게 근데 IT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수도권 완전 1극 체제가 돼버렸어요. 네. 우리 영남 지역이 이른바 산업화의 핵심 지역 아니었습니까? 기계 조선 사업들 종합공업이 발전했는데 이게 IT라든가 AI로 못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처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던 거 아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못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산도 잘 살고 진주도 잘 살고 여수도 잘 살고 목포도 잘 살고 모두가 다 서울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1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은 2극 체제라도 해야 된다. 2극 체제가 되고 난 뒤에는 3극 체제로 가고 3극 체제가 되고 난 뒤에는 4극 체제가 가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일부 이제 균형론자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다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뭔가 하면요. 컴팩트 시티고 네트워크 거점론입니다. 그건 뭔가요? 컴팩트 시티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부산이라든가 이 마창진을 거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30분 1시간 안에 모든 도시들이 연결되는 구조. 여기에는 첫 번째는 산업적 연결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에서의 최소한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보건, 의료, 뭐 교육 이런 연결도 필요하고요. 이걸로 이제 집중을 일단은 시켜보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2극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여력이 생기면은 다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여력도 만들자 이런 취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한 거지 한꺼번에 다 분산시켜 버리면요 현실적으로 발전 동력이 없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네. 자, 그러면 자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방교부세 같은 거 대표적으로. 네네. 수도권하고 인구 소멸 지역 간의 차이를 두는 이 재정적 지방 분권도 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저게 옥천신문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차이를 조금 뒀잖아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금을 조금씩 더 주고 하는 걸로. 자, 지방교부세 같은 이런 액수도 점점 커지면 오히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오히려 또 역차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역사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농업사회일 때는 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사는 게 똑같았어요. 네. 근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대화를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생겼잖아요. 근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뒤처진 곳에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 맞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 가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서 살든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세금 내는 거.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냅니까? 적게 번 사람이 많이 냅니까? 이게 누진적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역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 복지 정책도 네. 우리 뭐 진보 보수 막론하고 구빈법이라는 전통 하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은 좀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자라고 하물며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지역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네. 좀 더 생활이 못한 지역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네. 네.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교육입니다. 교육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좀 올리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이 세부안까지 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학교를 세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일자리입니다. 지방대 예를 들자면 저희 때는요. 부산대나 경남대 이런 데는요.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보다도 저희 때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점수가 높았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일자리가 지방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마산, 창원 같은 거에도 과거만큼 공단이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울산도 과거보다 못합니다. 네. 거제도 과거보다 못합니다. TK로 가면요. 구미에 있는 공단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대기업들이. 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방대학을 적게 오는 거예요. 즉 제 이야기는 교육이 잘 되려면은 근처에 일자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육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또 우리가 호남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호남 지역에 전남대나 조선대에 전기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전력이 나주에 간 거야. 그리고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하니까 전남대나 이 조선대에 전기과를 나오면 한국전력에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과가 살아나는 거예요. 즉 일자리하고 같이 가야지 대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은 공기업들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되고요. 네. 더불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줘가지고 네. 많은 유인책을 써야지만이 지방대학이 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치평론도 하시니 네. 이번에는 부울경의 지지율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지율과 PK의 여론 변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39%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 52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평가를 보시면 지금 7월 3차 주간 집계입니다. 보시면 잘한다 62, 잘 못한다가 32,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64까지 올랐고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약간 좀 삐걱하긴 했지만 부울경 PK하고 대구 경북 이 TK만 따로 보면은 6월 둘째 주부터 전국 지지율하고 같은 추이로 계속 올라갑니다. 네. 경남은 대선 때 39보다 한 20% 가까이 오르기도 한 상황이고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64, 부정평가 22 이렇게 나왔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PK가 64 그리고 부정평가 23 전국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PK 지역 지지율 상승 현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고요. 네. 정당 지지도 하고 선거 때 투표하는 거 네. 다르거든요. 해보면 네. 실제로 저렇게 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석권을 내야 되잖아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네. 대통령이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로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정당 지지도와 직접 선거할 때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이념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소신, 철학 네.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일 잘하는데 1번 찍어줄까 말까 손가락이 1번으로 가다가 에이씨 나는 보수니까 2번 찍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네. 가는 거거든요. 막판에.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누구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PK가 TK와 다른 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게 뭐냐면요. 네. 이익 정치에 눈을 떤 지역이다. PK가. 네네. 부산, 부울경 이쪽이. 예. 예. TK는 이념 성향이 강합니다. 대구 경북. 이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거기에 의해서 투표 성향이 잘 바뀌진 않아요. 네. 근데 PK는 이게 우리 산업화에서 특히 상업적 거래라든가 이런 네. 거에서 눈 뜬 사람들. 네. 좋게 말하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야, 이 당 뽑아주면은 이 사람 뽑으면은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뭐가 오네 뭐 이러면은 네. 그렇죠. 뭐가 오네. 네.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바로 투표 행위를 바꾸기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PK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네. 하나 또 잘해야 될 게 네. 이념적 실용주의입니다. 이념적 실용주의. 예를 들자면 북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외교에서의 친중이라든가 이런 비판받을 만한 것들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의 인물로 따지면은 YS를 지지했던 보수 야당계들의 흐름들을 흡수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선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도움 될 것이다. 네네. PK도 그렇게 좀 영향 받을 PK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는 PK의 대형 국책 사업이라든가 네. 앞으로 PK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내년 6월에 결과 보고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는데.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게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PK에게 네. 이런 조언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PK가 지금 네. 도로, 철도, 항만 같은 SOC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통 물류잖아요. 이게 유통 물류를 하면은 무엇을 실어서 팔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철도, 도로, 항만에서 사람만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PK에서. 전통적인 네. 이 중화학공업을 넘어서는 제조업인데 저는 그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라고 봅니다. AI가 예. 접목된 제조업으로서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네. PK는 전통적 제조업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러스트벌트처럼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PK 분들이 물류 유통과 같은 SOS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AI의 접목 여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서 보면 약간 지금 떨어졌던 게 인사청문회 그 당시거든요. 네. 그 논란 때문에 좀 하락한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는 자진 사퇴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두 분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 측면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네. 전체적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최고의 검증된 선수를 데리고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까지 잘한 사람 그리고 당장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저는 가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관으로 임명되는 개인에 대해서 저는 배려해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우리 모두는 네. 국민들을 위한 도구이고 소모품입니다. 네. 당장 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된 정동영 장관은요. 나이 드셔서 네. 거동 못하실 때까지 장관했으면 좋겠다. 네.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들도 4선 5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왜 장관을 한 번 하고 그만하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네, 개인적인 생각.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논란이 됐었던 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물론 자진 사퇴는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선택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임명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자진 사퇴를 하고 좀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그래도 통합에는 좀 어느 정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보수 체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원래 내세우는 것이 온정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걸 내세웁니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체계를 부정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옹호했다는 것은 네. 자유민주주의적 제도권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저는 이분이 제도권 밖에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반체제 인사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분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공직을 저는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럼 임명됐을 당시에부터 좀 반대하셨겠네요. 임명됐을 때는 네. 몰랐죠. 몰랐고. 임명됐을 때는 그냥 네. 평소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거칠게 속된 표현으로 막 네. 비난했구나. 네. 뭐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인이시네요. 뭐 마음이 넓으시네요.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내란을 찬성한 거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법 체제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인선 과정 보면서 누가 혹시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좀 가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는 점을 좀 저희가 고려해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논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옆에서 네. 조언도 하고 네. 좋은 추천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래야 대통령이 더 좋은 길로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좀 검증이 미흡했던 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민정수석실도 늦게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네. 대한민국의 인재가 부족합니다.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진영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부분 아니고 왜 인재가 부족하냐고 하면요.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못했어요. 예.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검증된 인재는 관료들밖에 없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고시 출신의 폐쇄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역관제를 합니다. 예. 정당을 하다가 관료가 돼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나옵니다. 어디 갑니까? 대학을 갑니다.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또 기업을 갑니다. 네. 그러다가 또 어디를 가냐? 싱크탱크를 갑니다. 싱크탱크라는 것은 정부에 로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또 정당에 옵니다. 이렇게 리발빙 도화가 돼가지고 공부도 하고 공직 경험도 있고 기업 경험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실력을 쌓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군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에서 엘리트 양성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당에서 늘 뭡니까? 영입해 오잖아요. 민주당도 그런가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네. 대다수가 관료 출신들이에요. 자체적으로 인재 양성을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맡게 된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분도 사실은 관료예요. 네. 관료 영입에 왔다가 검증 안 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을 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이 네. 지금부터라도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정부가 구성돼서 인재 추천을 받을 때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많은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집행권자의 의지입니다. 의지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해본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원에 있는 공기업들을 경기 북부라든가 동부로 그렇죠. 이전을 합니다. 네. 이미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국가에 도입시키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인사를 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을 조금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또 이렇게 특화된 멘트가 또 있으실 텐데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해수부 이전, 부산 이전 관련해서 오늘도 막 뭐 취임도 했습니다만 뭐
질의응답 보면 아유 좀 거세게 질의응답도 있었고 해수부 이전 이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네. 저는 무조건 당위성이라고 보고요. 네. 이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혜 줘야 됩니다. 특혜를 줘야 된다. 네, 공무원도 가기 싫잖아요. 그럼요. 예. 솔직히요. 예. 근데 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과거처럼 뭐 관사를 지어줄 수도 없고, 네. 뭐 아동 그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 혜택도 줄 수도 없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부산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수부가 못 푸는 숙제들을 해결해줘야 돼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지금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이 중에 평론가님 보실 때 이 사람 진짜 일 잘한다. 누구 있어요? 저는 그 정동영 장관하고 예. 이종석 국정원장 꼽습니다. 국정원장? 네. 왜냐하면 옛날에 해봤거든. 예. 하던 사람이 잘합니다. 그 저는 뭐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예. 신인 발굴보다 중요한 게 검증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예. 성과를 내는 거예요. 원래 정치나 통치 행위라는 게 어른들이 하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디어 정치가 횡행해지면서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 사이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살아보면. 그러면 자 지금 민주당 당대표 지금 뽑고 있잖아요. 자 민주당의 당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구 될 것 같으세요? 야 이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 조금. 네. 왜냐하면요 이게 역전성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역전성을 제가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이게 초반 결정 구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영어로 프론트 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반에 앞서 나가면은 지지자들도 주목하고 언론도 주목해서 거기에서 기대 게임 저 사람이 앞으로 더 1등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쏠리는 거네요. 더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이 던진 강선우 후보자 사퇴론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다. 이른바 명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기존에 가졌던 강선우 후보를 지키자는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론가님이 나와서 그런지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20년 정도 이제 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재밌는 사람이죠. 농담도 잘하시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르게 악마화돼 있어요. 이분은 명랑, 쾌활, 다정, 다감 이게 이분의 특징인데요. 좋은 거 다. 예, 진짜 재밌는 진짜 농담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정치인 안 했으면 개그맨 했을 또 될 만큼의 이제 그 소질이 있으신 분인데 이상하게 악마화돼 있어요. 아마 이게 대통령이 되면서 다 털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민주적이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정권 초창기에 당 대표는요 보통 관리형들이 합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해찬 총리가 있잖아요. 잠재적 대권 주자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김원기라는 국회의장 하신 연세 있는 분이라든가 문희상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하고 오히려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가 되니까 바로 장관으로 빼앗버려요. 왜? 당이 정부와 아주 수평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대로 개입 안 하고 놔두어 보시거든요. 너무 민주적이다. 그렇구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진영 평론가님이랑 마찰도 있었다고. 아니 마찰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 아마 그 영상 떠돌아다닐 겁니다. 영상 떠돌아다니는데 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 2007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후보 캠프에 있었고 저는 당의 이제 당직자로서 행사 책임자로서 이게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강이가 잠깐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서로 화해하고 그 뒤로 아주 즐겁게 지냈고요. 그렇군요. 이제는 사이 괜찮은 거죠? 늘 좋았습니다. 조만간 인선. 아니 뭐 저는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분 한번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인가요? 간단히 보시면. 세 분들 다 장점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덕장에 가깝다. 덕장에 가깝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용장이다.
용장이다. 예. 용맹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략이 탁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세력하고 정면 대결해버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슬슬 달래서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편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뿌리가 친노거든요. 이분도 예.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더 배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큰 업적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아까 국무위원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 말씀하셨고 눈여겨보고 계신 이 경남 지역의 정치인 중에는 경남 지역의 정치인은 그래도 뭐 김경수 지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창원의 국회의원하고 네. 있는 허성무 네. 의원님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왜요? 일단 허성무 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네. 허성무 의원은 대통령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성무 대통령감. 다만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예능감이 너무 없어요. 예능감을 좀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없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중에 신성범 의원 예? 좋게 생각합니다. 산청 쪽에. 네네. 예? 이분이 반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제주도 좋아. 네? 그리고 어쨌든 이분도 뭐 정책 이해도도 있으시고요. 상당히 균형감이 있어요. 네. 신성범 의원이. 네, 그리고 재미도 있으시고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방송 들으시면 언제 식사 한번 사세요.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우선 정책, 지역 성장 정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방송사들, 특히 MBC 경남이나 네. 이런 곳에 한번 출연하시거나 네네. 돌 생각은 없는지 제안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 대통령 참모들에게 네. 한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지역 대학 살리자고 했지만 네. 지역 방송도 살아야죠. 네, 지역 방송이 살아야지 지역 대학도 서포팅하고 맞습니다. 수많은 여론들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방 자주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예. 지방 방송이 주도하는 토론이라든가 또는 뭐 대통령도 뭐 예능 나오시면 어떨까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 지금 17%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앞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성공하려면요. 예. 분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쪼개져라. 윤석열이 한 행동은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그 체제 부정 세력과 정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도권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강준욱 비서관처럼. 네.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 어떻게 그런데 김문수가 될 것 같아. 김문수 전 네, 대선 김문수 후보. 전 대선 후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국민의힘이 개혁하기 정말 어려운 게요. 네. 일부 정치 지도자들만 이 반체제적인 사고라든가 극우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박근혜를 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당했는데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윤어게인. 네. 자, 지금 특검이 아주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수사를 하고 구속도 하고 이 3특검 3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데 평가 조금만 해주신다면. 뭐 3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3개 특검이 좀 협력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윤석열, 김건희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우리 생활이 복지와 그다음에 교육과 뭐 여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게 저는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뭐 저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비협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는 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버스 타실 시간이 다 됐으니 꼭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엔 좀 오글거리지만 저 카메라를 보시고 정면을 보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MK타카거든요. MK타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MK타카. MK타카. MK? 네. MK타카. MK타카. 예, 알겠습니다. 예. 발음이 좋아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MK타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알겠습니다. 제작진이 혹시 오늘 내려와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있다. 네. 있으시면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공화국이 해체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구성은 모두의 공화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유불리라든가 정파를 가지 말고 지방은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 누군가는 배려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 배려조차도 그분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저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넘어서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가능성까지 짚어봤고 박진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꼭 다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